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오늘 저는 성공적인 삶 그리고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 변화,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기업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방식을 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10년 뒤 또는 20년 뒤, 30년 뒤에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학 생활을 할 때는 대학생 모두가 희망을 가진 그리고 잠재성을 가진 젊은이로 똑같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고시를 통해서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준비를 소홀히 함에 따라서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의 꿈과 길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내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 개인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또 가장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변화와 혁신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왜 변화와 혁신이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는 뭐겠습니까? 변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변화, 환경 변화에 관한 변화가 있고, 또 하나의 변화의 의미는 그 속에서 주체인 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하는 그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은 아시는 대로 한문으로 하면은 가죽혁, 피부혁자입니다. 가죽혁자의 새신, 새롭게 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이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는 과정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경쟁은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단순한 사회에서부터 복잡하고 또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간, 개인 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강도가 옛날보다는 더 중첩되고 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모든 현상들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제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들이는 시장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계속 고급화되고 새로운 제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제 쓰던 제품보다는 오늘 쓰는 제품이 더 고급화되고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업 간 또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다 주변이 변해가고 있고 기업도 변해가고 있고 경쟁자도 변해가고 있고 국가도 변해가고 있는데 나만, 우리 기업만, 우리 국가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100km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정체에서 서고 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체는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뒤처져서 소멸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환점을 돌 때까지 같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최종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선두에
함께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속에서 환경이 변하고 경쟁자가 변하고 경쟁 기업이 변하고 경쟁 국가가 변하는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함께 변해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다. 필수 전략이다라고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시장의 경쟁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1등이 되기 위한 경쟁, 그것이 결국은 변화와 혁신이고 그것이 생존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내가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상태에 나와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현재의 진단과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기업,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와 비교할 때 같은 선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경쟁 기업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같은 선상에서 힘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서 있는 곳은 어딘지를 냉정하게 여러분이 짚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현재 갖춰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느냐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나중에 괜찮겠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이 계획한 길대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대로 갔을 경우에 여러분 개인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기업의 경우에 여러분의 국가의 경우에 과연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이 그려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가지 않아도 되느냐를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길, 지금까지 해왔던 길, 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지금 잠시 하시고 지금 그 판단 속에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야 되고 길을 바꿔야 되고 길을 다시 선택해야 되고 꿈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에 저하고 변화와 혁신의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나는 완벽한 인생을 걸어왔다, 완벽한 기업을 걸어왔다, 완벽한 국가를 경영해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큰 보탬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잘 해줘야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변화와 혁신을 시동을 거는 겁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안전하게 가든 시동을 먼저 걸어줘야 됩니다. 변화와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보다는 새로운 방식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엔진을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 시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먼저 변해야 됩니다. 마음의 시동을 걸어놓고 그래서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그 자동차는 정속 주행을 빠른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율곡 선생님을 잘 아시죠? 공자에서 시작된 유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꽃 피웠고 성숙된 유교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유교의 중심이었던 율곡 선생이 만드는 유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자경문이 있습니다. 전체 11조로 되어 있는데 이 자경문은 국가의 경영을 어떻게 하며 사람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경문인데 그 중에 한 조문이 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살아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첫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처수상 잘 아시죠? 대처수상은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죠. 여자 수상이죠. 모든 것이 저는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으로 멋있게 경영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처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처수상이 유명한 삶의 철학 중에서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종교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불교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자기 수양에서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마음가짐이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현재 존재하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변화와 혁신의 시동은 결국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로 가며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첫 단추가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와 혁신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냉철한 상황인식 능력입니다. 앞에 제가 해고와 반성, 자성이라는 장에서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현재 어디 있느냐를 평가해 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냉철하게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황을 읽고자 하는 의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혁신, 변화와 혁신의 여러 가지 대안들은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상황을 제대로만 읽는다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대처를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서 대안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못 읽는다면은 어떤 대안도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잘못됐다고 얘기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냉철한 상황인식이다. 상황인식을 잘못해서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997년도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애환위기입니다. 애환위기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애환 부족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지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불 능력은 뭔가요? 애환입니다. 근데 당시에 애환이 얼마였느냐 우리나라가? 39억 불이었습니다. 39억 불. 현재 우리나라의 애환 보유고는
거의 4천억 불을 넘습니다. 그러면 39억 불이라면은 어느 나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기업의 수출 실적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 39억 불을 지불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부도를 나는 겁니다, 국가가.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물론 구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수출의 능력, 그 다음에 애환 구조의 잘못된 것 이런 등등이 구조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97년 초부터 있었던 실물 경제와 매크로 경제의 잘못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을 실물 쪽에서 볼 때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매크로 경제 쪽에서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잘못 읽었던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든지 간에 만약에 그때 실물 쪽에서 제기되는 경고를 매크로 경제가 알았다면은 97년 말에 있었던 애환 위기에 IMF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잘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연초부터 준비했다면은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못 읽었던지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지 간에 두 요인 때문에 냉철한 상황인식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IMF가 왔고 IMF 때문에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자산을 팔으면서 힘든 과정을 거쳤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대기업의 예를 보면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대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그룹이 그때 1, 2, 3위 내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마케팅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다 대우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읽고 빨리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그룹이 1990년대 초에 조선이 부도위기에 있을 때 정책자금의 지원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부도를 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대마불사라는 말과 같이 큰 그룹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어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조금만 핵심 기업들을 팔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면은 대우그룹이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위기는 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인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대우그룹의 존속이냐 대우그룹의 해체냐의 길이 갈릴 길이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은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개인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업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것을 냉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읽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와 혁신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선택하고 또 실행하는 전 단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냉철한 상황인식을 기르는 노력, 그 상황인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정보에 대한 입수, 스스로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공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면서 있어야 되겠고,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언제든지 상황을 접하고 읽고 판단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의지가 있어야만이 첫 단계의 상황인식 능력을 키워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완전히 바꾸든 또는 부분적으로 바꾸든 간에 변화를 해야 되겠고, 그 변화 속에서 혁신 경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관행과 관습 전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관행과 관습 전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관행과 관습 전통
훌륭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관습, 좋은 관행, 좋은 전통 다 본받아야죠. 그러나 그러한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배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가고 또 어제 했던 일을 그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요,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그 옛날에 많이 했던 것이 CPX라고 해서 가을에 군사 훈련, 비상사태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매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도상에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옛날에 작년에 했던 철을 갖다 놓고 그대로 베낍니다. 상황도 작년에 했던 상황을 내려보내고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작년에 했던 철을 갖다가 그대로 베끼고.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편한 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어떤 것이 새롭게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그런 겨를이 없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위에서 볼 때, 야,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가는데 뭐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위에서 얘기합니다. 또 쓸데없이 자꾸 바꾸지 마라. 응? 너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데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것의 채택은 새로운 위험을 항상 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몇 배의 성과를 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편한 대로 가라. 또 쓸데없이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있느냐?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나 되는 것의 정도가 이것보다는 바꿨을 때 몇 배의 성과와 몇 배의 효율, 몇 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야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행과 관습, 전통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방식, 기업 경영의 방식, 국가 경영의 방식 중에서 무엇이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10사람이 작년에 일을 했다면 금년에는 5사람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모든 사람과 함께 5사람이 5일을 걸쳐서 했다면 이제 한 2, 3일로 줄여서 할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만족도가, 국민의 만족도, 소비자의 만족도가 80%였다면 그보다 더 90% 이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겠느냐. 그 길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최상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볼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관행과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최상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안해내는 이런 노력을 갖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변화 혁신 중에서 시동을 거는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러분이 항상 무장돼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선 잠시